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요. 지금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배재정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박성규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안기호 국민의당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문재인 후보의 어제 유세 내용을요, 좀 직접 듣고 그 내용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문재인이여. 그려, 문재인으로 혀. 맞습니까?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오히려 안보 믿을 후보 문재인 뿐이다. 맞습니까? 배재정 특보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투리를 쓴 거 보니까 충청도 지역인 것 같은데 글쎄요. 자신감의 좀 표현일까요? 그게 좀 묻어나오는 겁니까? 네,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예, 이제 뭐 지긋지긋한 색깔론 좀 그만하자. 그런데 저희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론의 관심을 모은 게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됩니까? 이 표현이 기존의 문재인 후보한테서 봐온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순하게만 하셨으면 예. 그 정도 발언으로 거칠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워낙 뭐 또 이 막말 퍼레이드로 좀 예.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후보가 계신데 예. 이 정도를 거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예. 홍준표 후보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규 위원장께서.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할 때 그 이놈들이 누굴까요? 예. 거기 저도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색깔론 안 됩니다. 저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를 걱정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안보에 관한 걱정입니다.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듭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후보를 저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그럼 뭐 인정합니다. 가장 앞서가신 거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색깔론을 많이 펼치는데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그 부분 네. 조금 잘못됐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전통 지지 기반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얘기 중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자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자기 생각 없이 애매모호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에 관한 얘기할 때는 분명한 자기 색깔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아주 따뜻하고 일관성 있게 아주 포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뭐 일부에서 미치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 불허인 이 지도자를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핵 개발을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로 설정해놓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실험을 그치지 않고 있는 예. 그 정권과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더 이상 뭐 색깔로는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해주셔서 우선 저는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시면 안보를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냐? 문재인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뭐 색깔론과 안보관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그게 같이 있다는 걸 저는 국민들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신뢰하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씀에 별로 동의하기가 힘든 게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20%대일 때 20% 박스권, 예. 30%일 때 또 박스권,
40%가 되어도 박스권, 똑같은 어떤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46%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앞으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까 야 이놈들아가 누구를 이 대상으로 하는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이디엇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게 국민을 바보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시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는데 예.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 빗대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강기호 위원장 얘기 들어볼게요. 후보가 자신감에 차는 건 중요합니다. 선거전에서. 그런데 문 후보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걸 보면 토론상에서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토론상에서도 말이 막히면 정책 보좌관에게 물어봐라. 예. 그러니까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취지. 또 조금 화나니까 이보세요 하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번에도 이놈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미 국민들 위해서 예. 내가 가르쳐줘야 되고 내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나하고는 같이 말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국민들을 굉장히 좀 얕잡아보는 그런 내면의 것이 깔려있지 않나. 그래서 무척 아쉽습니다. 근데 이 정말 단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토론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늘 너무 점잖게, 네. 너무 얌전하게 예의 갖춰서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마치 무슨 초딩이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초딩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엘리트고 아는 것도 아마 가장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착하고 선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와 대비해 봤을 때 너무 강한 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알겠습니다.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홍준표 후보가 수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높거든요. 그 얘기 듣고 손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홍준표 후보는 도둑놈의 X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X들을 다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신문이고 방송이고 안 봅니다. 나는 아침에 내가 세운 방향대로 페이스북 하나 가지고 내 대선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일체에 관심 없습니다. 일단 선거가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조금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예. 두 후보의 얘기는 사실은 질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문재인 후보의 논 발언의 객체가 누구냐. 사실 이게 놈을 국민을 객체화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례하고 실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했다는 것은 국민과 놈을 분리한 걸로 봐서는 국민이 아는 여러 가지 이제 색깔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어떤 세력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사실은 예.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 거론될 수 있는 것 중에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홍 후보의 얘기는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과격하게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만약에 홍 후보가 사실은 이게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블랙리스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했었고 내가 집권을 하면 좌파 세력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와중에 언론이 문제이다. 언론이 나를 무서워한다.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정농단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온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과는 조금 다르다. 예. 그것이 보수의 가치는
아닐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선거 직전에 어떤 보수표의 결집을 위해서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홍준표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발목을 잡을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당에서 홍준표 후보에 관련돼서요. 예, 뭐 이런 거친 언사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저 또한 대통령이 될 분이 말의 격, 행동의 격, 좀 국민을 의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하는 입장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죠.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홍준표 다움을 보일 수 있는, 다움이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습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뭐 당연히 있고요. 조금 전에 그 배재정 의원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국민들도 안 속는다, 이놈들아 했을 때 나도 포함되는 얘기나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요. 국민들이 다 받아들여준다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을 수 없겠죠. 40%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예. 색깔론이 나오기 전에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안희정, 이재명과의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위치까지 40%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런저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놈들아 얘기한 것은 다른 측면에 있는 뭐 홍준표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또 유승민 후보도 안보에 관한 걱정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속아 넘어간 그 놈들이 되는 거네요. 자, 말꼬리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똑같은 측면에서 유세하면서 이런저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저런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에 관한 문제와 저 색깔론과 관련한 문제가 구분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제가 이제 얘기 잠깐 드렸으면 좋겠네요. 기자 시절에 전쟁터를 5차례 종군했습니다. 전쟁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능성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거나 합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고 오죽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엊그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 실험을 했을 때 전동차 전철 운행을 일시 중단시킬 정도로 긴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보에 관한 인식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분들은 안이해졌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무뎌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북몰이로 색깔론으로 이걸 희석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고 이게 정말 위중한 상황인데 우리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같이 정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당이고 전쟁을 그냥 방기하거나 전쟁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실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0% 선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배재정 특보에게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7%를 네.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박스권이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지적을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멈칫한 게 혹시 심상정 후보의 약진 때문은 아닐까요?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분석은 좀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일정하게 대세론을 유지하면서 뭐 이 정도면은 안정권 아니냐. 네. 내가 찍지 않아도 문재인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건 예. 제가 좀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진보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심상정 후보가 특히 대선 토론을 통해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시고 심상정 후보 좀 믿을만하구나라는 이제 느낌들을 확산시키시면서 저희 당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조금 안심하시고 심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더 바싹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저도 사실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네. 꼭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표를 해야 문재인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평가 이익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을 팔 때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나중에 대선 결과를 열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문재인을 찍었는지가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지금 정말 투표를 해야 대통령이 문재인이 된다. 예.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이 더 긴장하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안교기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내로 묶였다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 기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그래서 그들의 그 결집으로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즘 나타나는 그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그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그 구글에 우리 그 미국 대선에서 뭐 언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안 된다고 하는 언론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전부 100% 된다고 확신을 했는데 딱 한 군데.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는 힐러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딱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나타난 우리 이 대선 판도를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 국내에 저런 여론조사에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동등하거나 더 앞섰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의 자료를 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성량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나온 여론조사에는 뭐 전혀 저희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지껏 보여준 것처럼 지지율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앞으로 반등해서 투표장에서는 다를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네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민주당 경선이 끝날 무렵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히 올라오면서 양강 구도가 사실상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그때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론조사에 너무 우리가 희비가 교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이를 좀 제대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추이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진짜 현명해지셔가지고요. 특정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그냥 그대로 믿지 않으십니다. 유무선 비율은 얼마인지, 응답률은 얼마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별로 속지 않고 오히려 그런 추이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구글 트렌드 분석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팩트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그 버즈량이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전이 상당히 된 모습이고 또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와 뭐 박빙이나 아니면 이제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근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약진했다는 걸로 요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야 뭐 여러 차례 지나갔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얘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이 몇 차례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 늘어난 건 뭐 현실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보수층. 그랬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새 정치를 기대했던 이른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됐던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이익만을 추구했던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반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로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처음에 등장시켰고 지지를 했었죠. 대선 국면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갈 곳 잃은 보수가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세상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왔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왜 돌아서고 있냐면은 본인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보 문제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건전하게 야당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못하다고 보는 거죠. 특별히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국민이 가려운 곳을 자꾸 긁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좀 이따 사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처하고 우리가 있는지 그게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입에 담지 잘 못했던 정치권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문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분명한 존재로서의 강성 귀족 노조의 문제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전교조의 그 처음에 초기에 순수한 어떤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 세력화 이익 집단에 해가고 있는 전교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아 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새누리당 저거 완전히 안 될 땅, 완전히 없어져야 할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우파,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들이 몰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실망감이라 그럴까요? 그게 같이 얹혀지는 형국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성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드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는 뭐 소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협상까지 지금 미국 보좌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느냐. 이런 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는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꾼 거는 맞고요. 다만 이것을 비용 부담을 하는가의 여부는 그거와는 또 별개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비용 부담 문제는 일단 이게 뭐 미국에서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정책 협상단에 관한 문제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사드 이제 이걸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는 땅만 부지만 되고 한다는 게 이미 처음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이면적으로 뭐 정부 간에 다른 이면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재협상 문제다.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들었으면. 그리고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께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러니까 후보의 이렇게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해왔습니다. 그 정책 이념이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제 보수 대표 뽑는 선거 아니고 진보 대표 뽑는 선거 아니고 국민의 대표 뽑는 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안철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새정치거든요. 그 새정치의 이념을 지금까지 고쳐왔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성품 자체가 워낙 착한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왜 착한 것은 좀 약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부드럽다? 저는 오히려 현대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트렌드는 정말 부드러움의 카리스마, 선한, 착한 그런 리더드가 필요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 변호사, 지금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지난 대선 토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트럼프가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문제에서 최초에 그런 걸 흔들었다시피 한국과의 문제에서도 조금 흔들어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는 내 카드를 먼저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사드 비용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 결단이 있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차기 정부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강의 어떤 국익을 앞세울 수 있는 카드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국회 인준 문제가 또다시 대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국민한테 가중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조약이라든가 협정을 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인준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얼마 더 부담해라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국회 인준 받아야 된다. 내부적인 협의해야 된다. 우리 국익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리다라고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판이 우리 측에서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저는 이 뭐 협상이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 카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드를 찬성했던 후보님도 전격적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진 환경에서 다시 사드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재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재정 특보 얘기 듣고 박성규 위원장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대선 후보들이 다 사드를 반대했으면 미국에서 사드 제발 좀 도입해라. 뭐 제발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드 도입해라라는 걸 압력으로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대선 후보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나니까 비용 분담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트럼프의 진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드 하나를 잃어버렸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 대선 주자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국익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말바꾸기라든지 입장을 찬성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럼 사드 비용 분담이 아니라면 뭐 한미 FTA라도 좀 재협상하자라든가 방위비 분담을 바꾸자라든가 이렇게 미국은 계속해서 한 발씩 더 나갈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우리 스스로 좀 제거해버리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가 사드 그 비용 10억 달러 이게 아니고 다른 측면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드를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논쟁을 벌여서 우리 이익을 더 많이 관철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미숙한 부분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녀상 설치 문제도 일본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한국 정부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무슨 이 간을 보는 것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바꾸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박성규. 예, 사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드가 배치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 두 가지를 따로 배치해야 되는데 아까 배재정 의원 얘기를 잘 하셨어요. 국께서 어느 지도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건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원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누구든지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안보 책임지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과 관련해서는 실행이 중요한 거죠.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좀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입으로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남의 얘기처럼 걱정을 하세요. 당사자가 아닌. 정말 내 집에, 내 동네, 우리 가족이, 내 자식들이 전쟁 상황을 맞게 된다는 생각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마치 제3자가 이렇게 좀 관전하면서 관전평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드가 들어올 때 왜 들어왔죠?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먼저 들어온 것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우리가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3년 넘게 긴 줄다리기 끝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미군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한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건 그 무기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건 이미 들어오는 과정에서 부지를 대는 비용, 부지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지만은 실전 배치와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미국이 분담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비용이. 마치 지금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봐라 우리가 걱정했던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미국이 비용을 분담시킨다고 걱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중국의 눈치 보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진행 과정에서 한 번도 솔직하게 또는 내밀하게라도 중국에 힌트라도 준 일이 없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이 진행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비용의 문제가 나오니까 마치 우리가 이거 걱정했던 것 아니냐 얘기하는 것, 그건 참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예요. 자, 이 얘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 얘기가 다르고 보좌관의 얘기가 다르고 국방부, 국무부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한두 번 있는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정치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가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 하고 싶은 얘기 내용도 잘 모르고 상황도 잘 모르고 던져놓고는 당황시켜놓고 협상에서 유리한 곳이 점에서 나중에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거 사실은 그랬던 것 아닌데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 형상. 지금 트럼프가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는데 어느 미국의 관료들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잘못입니다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 못합니다. 제가 얘기를 길지만 정리를 어차피 내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가 나왔지만 잠깐 좀 해야 돼요. 왜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어떤 보좌관이나 어떤 비서도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선진국은 억지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 감정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 기록이 통하고 논리가 통하는 나라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오바마 케어 없애겠다고 했지만 못 없었고 반이민 행정법 행정명령 발동했지만 그거 안 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항할 것이 전혀 없다면은 그거 걱정해야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보좌관의 한마디 전전긍긍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논의하고 대응할 분명한 기록과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난 정권 때 정말 우리 외교안보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간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후보가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될 무렵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하면 미국이 분명히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 지금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전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국민들께서 우리의 토론을 보시고 어느 말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후보가요, 오랜만에 적폐 연대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지금 장미 대선이라고도 하고 촛불 대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 원래 12월에 열려야 되는 지금 대선을 5월로 당겨주신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가 왜 나왔냐라는 저희는 이 가장 원칙적인 문제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막말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 가운데서도 일정하게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공동정부위원장 이런 걸 맡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도 대상이다,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얘기가 있고, 나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적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을 적폐로 모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저희는 국민을 적폐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적폐 세력을 말씀드렸다는 걸 한 번 더 좀 강조합니다. 이건 좀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포함시켰고 정작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국정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이제 정권을 잡아서 하게 되면 어차피 어느 당이 되든 이제 일당이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지금 4당 5당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게 작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국민의당이 양당 체제를 깨고 이렇게 다당제의 틀을 만들었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부의 운영만큼은
정말 어떤 줄서기 잘하고 자기 편에 쓴 사람만을 초이스하다 보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의 그 인사 참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당이 다르더라도 다 우리가 채용해서 함께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이 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적폐라는 말을 문재인 후보도 다시 꺼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적폐 문제는 우리가 탄핵 정국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 기소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돼서 예. 앞으로의 과제는 적폐보다는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말하는 홍준표 후보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홍준표 후보는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하고 조금 떨어져서 사실은 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보다는 지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적폐라든가 국정농단의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비전 중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국정농단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 없이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전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민주당에서 다음에 차기 집권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랑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도 사실은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이것이 어떤 대선 전에 어떤 뭐 정치적인 논란이 될 가치가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성현 예, 이 적폐란 얘기가 얘기되는 거는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통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해야 되는 그 길에서 아직도 편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로 익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폐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을 대상으로 적폐라고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문제 안철수 후보가 정말 발끈했던 적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은 그 적폐란 얘기냐? 저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볼 때 사람의 세력을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적폐를 얘기하는 것은 저건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담아야 될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딛고 시작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적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에 있어서 왜 다시 들고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전 있고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폐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까지 쌓여온 잘못된 폐수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쌓여왔던 그 적폐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최근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그것의 대표적인 게 전 편가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가르기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강한 힘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누르려고 했던 어떤 패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적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대선 국면 이제 막바지 국면에서 왜 들고 나오셨을까 저 좀 궁금하네요.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비록 민주당 소속이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가 정말 한 축을 담당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른정당이 지금 충분히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내홍에 좀 시달리고 있는 면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디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 진심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바른정당이 개혁보수로서 좀 이 자리를 매김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과연 제대로 탈바꿈하고 국민들께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냐. 저는 그러진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좀 완수하시고 사실 적폐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말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한테 다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바른정당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정말로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에 속했던 적지 않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차없이 제가 볼 때는 그건 그 이상의 어떤 그보다 더 큰 반성의 의미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오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판단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국민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쪽을 인정하면 저쪽도 같이 인정해주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안경 위원장님 얘기까지. 네. 제가 참 지금 요즘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우리 촛불 시민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덕에 이런 대선도 조기 대선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자기들끼리 그렇죠? 만약에 국가를 사익처럼 사유화하고 했던 그 국정농단에서 붕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정치에서도 이 정치 후보들이 또 뭐 적폐라든지 아까 처음에 나온 얘기 또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뭐 국민들을 향해서 이놈아라든지 이런 말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만약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또 패권 정치가 계속 간다면 이게 지난번 우리 촛불 시위로 몰아낸 그 새누리당의 그 행태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발 국민을 좀 이렇게 편가르기 나누게 하지 말고 좀 화합하고 협치하고 이제는 좀 미래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뒤를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이거로 해서 촛불 시위를 그렇게 겨울에 추운 겨울에 고생을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적폐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어제요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실일지 아닐지 정확하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요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구속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래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전부 솔직히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글쎄요, 손 변호사님, 이 문제는 글쎄 사실관계를 일단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건강에 병원을 갈 정도로 안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구속집행 정지라는 것은 정말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 들어가시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것은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후보라면 구속집행 정지는 그냥 사법부에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정책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화시키거나 표를 이식해서 이것을 동원하는 것도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제도입니다. 사실은 건강한데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픈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합법적인 탈옥이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구속집행정지는 검찰청에서 그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박 전 대통령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역시 사실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도 그 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아직도 아끼는 보수 후보들이 나한테 직결해라. 나만이 박 전 대통령을 뭐 사면할 수 있고 구속집행 정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보수표들이 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말 한국의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고 사법권을 독립해야 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가 되면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하다. 사실 오히려 구속집행 정지가 되면
만약에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게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더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구속하고 재판하고 이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대선전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변호사하고 유영하 검찰하고 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관련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박 전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면서 사항을 잘 파악하는 변호사님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아프시다면 마땅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신청을 했겠네요.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슈가 논란이 돼서 제기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 마냥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이거 구속집행 정지해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도를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저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보수표심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의식 안 할 수 없죠. 의식하는 부분이 있죠. 자, 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야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예. 예. 왜냐하면은 뭐 사람이 그래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누가 예상치 않았던 큰일을 당하면은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성정이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째 하는 건데 예. 대통령으로서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측은지심은 저리 가고 제가 볼 때는 너 정말로 괘씸에 한번 당할 때까지 당해봐 이런 심리들까지 지금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거 맞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했긴 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건 지나친 행위였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눈치를 봤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킨 거는 그건 그야말로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해왔죠. 그러면서 그 반대쪽에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집행한 것은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또 주장까지 했었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것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재판에서 유무죄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는 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법리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아마 만 한 달 지났죠? 만 한 달 지난 대통령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전달을 좀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표현이고요. 저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저 구치소에 굉장히 많은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이 나쁘거나 힘든 사람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반인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은 위치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다 불구속해야 되는 것이고 감형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죄로 석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절차는 공정하게 예.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구속집행정지가 돼야 됩니다. 사유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만으로 석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금방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야박하다, 측은지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한명숙 전 그 대표가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예. 정말 한명숙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뇌물 공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사실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은 뭐 사법 질서를 지금 뭐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어필들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박하다, 측은지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참 뭐 우리 일반적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물론 있고요. 예.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홍준표 후보님한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예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향단이 이런 발언을 실컷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또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건강 이상설까지 퍼뜨리시면서 보수의 표를 얻고자 하시는 건지 예.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네, 거는 말씀 홍준표 후보 관련해가지고 보수층 결집하는 거 필요하죠. 네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중도나 이쪽 외연 확장은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지금 우선 예. 그 얘기 전에 배재정 의원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게요.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기소 당대에서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한명숙 총리는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확인이 됐고 지금 증거 없이 공여자의 얘기만 나왔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공여자가 주었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셋집을 얻는 데인가요? 사용된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분과는 법에서 분명히 판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예.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본 뜻은 아니에요. 예.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행되는 이 선거, 보수정부가 정말로 역사의 죄를 지닌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선이 되겠다고 하는 큰 욕심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가 쉽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역시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새는 양날개로 날아가는데 일방주의 한쪽만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이 상황은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불행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파의 가치, 저도 보수 진보로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그래도 지금 괴멸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위치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지금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목표는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네. 그렇다면 정말 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경희 의원님은 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 보수 결집을 하는 거는 뭐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네, 아까 그러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어디가 진짜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난리 납니다, 구치소. 저렇게 조용히 못 있거든요. 왜냐면 온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그리고 예. 더군다나 그 구치소 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보면 식사도 다 맞춰서 다 양호하다고 하시고, 그래요. 네, 예. 건강도 체중도 전혀 안 들고 양호하시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저도 이제 그 가짜 뉴스가 도는 걸 봤어요. 뭐 곧 쓰러지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 구속정지 그런 뉴스가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홍준표 후보도 아마 그 뉴스를 진짜로 믿고 했든 아니면 선거 전략상 보수표를 더 측은지심을 끌어내서 결집시키려고 했던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하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대선이라든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나요? 오히려 본인 재판을 굉장히 열심히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첫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사실 이날 나오실지 여부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선거판에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면 늘 굉장히 초췌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등장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유영하 변호사님 또는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것인데 지금은 내가 형사재판에 매진하고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지 않는 게 나한테 좋겠다라는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 과거청산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되면
예전에 또 촛불시에 나왔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결집하고 그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진영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파격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 물론 구치소에 있어서 파격적인 행보는 하기 어려우시지만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글쎄 뭐 홍 후보가 워낙 말을 쉽게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데 고수톱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네.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홍 후보 본인이 홍단으로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후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어떤 후보도 당선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그 얘기하는 것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또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정색하고 볼 것은 아니고 예. 아이고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후보 입장에서 예. 이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 당연히. 그럼요. 예. 되게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밑장 깨기로 또 반격하는 분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밑장 깨기, 성완종 사건으로 밑장 깨기에서 들킨 후보이기 때문에 이 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재치 있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 한간에는 되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설화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점 보시는 분이 누가 된다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결과에 맞아 떨어지면 어찌됐든 예. 그 타인을 설득하는 용도로서 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준표 후보가 친서민적인 행보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경로당이나 네. 예,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렇죠. 네, 10원짜리 네. 그러니까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뭐 이 비유가 맞고 그걸 뭐 떠나서 선거도 유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네요. 너무 이렇게 거칠게 나가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토론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공동개혁 정부 이 부분이 지금 또 막판 변수로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하고요,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왕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국민의당에 공동 개혁 정부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왕 박지원이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사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아이고 이거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안경희 위원장님, 홍 후보 얘기 뭐 직접 보셨는데 태상왕이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아직도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그 예. 향수, 기대,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직접 실천으로 예.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보여줬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해온 걸 보면 우리 작년 그 총선 때도 얼마나 그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안 후보님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예. 가져야 될 그 구도가 있다. 우리가 양당 정치는 이제 깨야 된다. 보수 진보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다당자로 가야 된다고 끝까지 우긴 덕에 예. 그 60년 정통의 민주당보다도 정당 득표를 더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고집 하나로 지금까지 왔고 그 철학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당에 올 곳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여지껏 보여준 우리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보여주신 그 정치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절대 뭐 정권을 잡고 나서 예. 누구를 뭐 상황, 태상황 이런 걸로 모시는 일은 절대 없고요. 예. 오로지 국민을 상황, 태상황으로 모시고 정치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대위에서는 좀 김종인 대표의 합류를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보수표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회심의 카드를 던진 거죠. 선거 막판에. 예. 그런데 크게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제 제한적일 개인적인 것이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얘기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과 똑같은 여론조사의 패턴에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뤘던 적이 있거든요. 예. 아주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서 제가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하지만은 급격하게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사실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멀리서 이른바 한 발짝 떨어져서 안철수 후보를 봤을 때는 믿음직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하고 봤는데 예. 가까이서 토론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가까이 들어놓고 보니까는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는 인식이 굉장히 퍼진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여기까지 떨어진 것은 본인의 요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본인의 요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상황의 변동을 통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요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까지 치고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예. 없냐면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는 다른 한쪽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많은 부분을 잠식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다는 의미거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의 가능성, 제1의 유일한 가능성이었다는 그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홍준표 후보로 무너지면서 왔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홍준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내가 사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예. 그거 3년짜리 대통령 하면서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편으로는 막말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땐 저런 것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강점입니다. 국민에게 간단하게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쉽게 파고들 수 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홍준표 후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좀 어필되고 그리고 또 저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안희원장님께 제일 궁금한 거는 글쎄요. 임기 단축은 국회에 맡기고요. 총리 추천도 국회에 맡긴다고 했고요. 내각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가 모든 정권을 행사한다고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듣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건데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는 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초질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여지껏 원했던 대통령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여러 이제 정권들을 부침을 거듭하면서 봤을 때 정말 국민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줄서기 하지 말고 줄 세우지 말고 자기 편 끌어당기지 말고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노빠들의 희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그렇죠. 그 희생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지난 작년 아니고 이제 먼저 총선을 치를 적에 선거 사무실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개소식하고 출판 기념회도 했는데 거기서 저를 등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편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후보를 전혀 그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후보를 해서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자기 편을 안 따른다고 자기 줄에 안 쓴다고 해서 쫓아내는 그러한 패권 정치 이제는 끝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쎄, 이 얘기는 이제 안경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고 그래서, 방송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관계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거는 것은 정말 제왕적 아까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사나이가 무슨 3년을 하고 마냐 이런데 그게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해서 새로운 정권을 다시 제자리하려면 임기 단축도 자기는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안철수가 생각하는 새 정치 바꿀 건 좀 과감하게 바꾸고 내가 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과 협치에 의해서 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재정. 예. 그런데 조금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좀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김종인 대표의 말씀이 좀 다르고 안철수 대표 또 후보의 말씀이 좀 다른 것 상충되는 같은데 게 있었죠. 내각 추천권도 전권을 갖는다.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상황, 태상황 말씀을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하셨지만 상황들끼리 지금 권력 다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뭐 개혁 공동정부 말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의 권한을 김종인 대표가 갖고 어느 만큼의 권한을 안철수 후보가 갖는지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좀 정리되지 못하고 발표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좀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총리 추천권을 뭐 국회에 주겠다. 그게 과연 그럼 우리가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 총리 추천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내각을 추천하고 실질적으로 이 책임 총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각 추천권은 또 김종인 대표가 갖고 그럼 총리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총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예. 되는데요. 우리 지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5월 9일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은 이제 뭐 취임식을 가질 겨를도 없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제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전국 환경에서는 지금 미리 그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예. 정말 허둥대고 엉망인 또 인수위 성격의 기구가 그렇죠. 있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공동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인재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모아서 꾸려놔야만 그다음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혼란이 없이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을 빨리 극복하고 안정된 정국을 꾸려나가기 위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이 부분 하면서 여지를 남겼는데 이제 단일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원래 단일화는 선거 임박해서 되는 게 단일화입니다. 예.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야기가 어느 한쪽이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쉬울 겁니다. 일방적인 우위. 예. 과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굉장히 아주 비등한 지점에 가 있거나 예. 홍준표 후보는 많이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거나 그러면 단일화는 쉬울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정치가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최선이 안 될 땐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정치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자 단일화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 그냥 제 희망을 더한다면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것은 앞으로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우파의 가치, 이른바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우파를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비축하는 이 측면에서는 예. 바른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대선이 거의 뭐 8일인데 남은 변수라고 하면 뭐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논란이죠. 그리고 치명적으로 어느 후보가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 효과를 거쳐서 사실은 대선 토론 직전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벤트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큰 실수는 발생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단일화인데 사실 단일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선거 자금에 들어가면 또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단일화가 어려운 숙제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번 선거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서 또다시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대선 후보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역할이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주려면 각자의 후보는 완주를 하려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누가 양보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양보하는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이제 통합정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정부, 통합정부, 글쎄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가 좀 명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건지도 좀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종인 대표의 역할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원내 119석이죠.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책임하에 공동정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함께 이 같이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모으겠다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두 후보 상황도 좀 짧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죠. 유담 씨가 굉장히 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 옆에 학생은 제 딸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아빠와 같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유승민 그리고 그의 딸 유담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 곁에 가서 사진 찍고 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공간이 그 14분 중에 유담 씨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글쎄요. 유승민 후보 TV 토론하면서 잘한다는 평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지율 연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선하고 새롭고 사실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보수 세력들이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새로운 것보단 전통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우리의 색깔이 강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세력 분포도나 이런 것이 다시 재정비됐을 때는 예.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책, 좀 신선한 개혁적인 이미지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유담 씨는 거의 연예인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팬도 많고 사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담 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짜여진 연습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얘기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의사표시를 해서 굉장히 보기 좋은 부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가족들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거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자녀분, 아들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독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등 후보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가. 네, 지난 대선 때는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이다 그걸 좀 보니까 고려했었죠. 혼자서 또 이제 대선을 치르는 면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오히려 배려해서 이제 좀 가족들이 뒤로 좀 많이 물러났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드님이 상당히 좀 고통을 또 많이 받아온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좀 나서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에서 사실 단일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단일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의 TV 토론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역시 실력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제일 잘 이끌 후보는 유승민이다 하는 것을 이미 판정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우리가 최선도에 나서 유승민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김무성 전 대표는 단일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박성규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좀 되는 거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고심은 많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무성 대표의 저 얘기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뭐 김무성 대표 이제까지 단일화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가능하다면은 결심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도 내비쳤던 분이죠.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공당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선 후보 뽑아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거기 사실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한마디 거기 나왔고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를 좀 위무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거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정당 국고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바른정당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보 사퇴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렇게 가게 되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은 바른정당은 지지 기반이 없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예. 힘들어져요. 예. 그건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앞으로 갈 길이 정말로 멀고 험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같은 뿌리예요. 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같이 힘을 합쳤던 분들도 여전히 같이 있어요. 친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희석되고 있는 상태고.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최선을 추구하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저는 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저는 나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 글쎄 보수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분화된 상황인데 배재정 특보께서도 보시기에 대선 이후가 되면은 결국엔 하나로 다시 또 합쳐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상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현재 국회의원은 바른정당인데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갈 때 네.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그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이런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심하고 그 이후에 총선까지도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벌써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바른정당이 처음에 건전한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서 만들어졌지만 대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지금 단일화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에 좀 존립 기반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든 이 양당 제도를 깨고 그러니까 보수, 진보 늘 싸우던 걸 깨고 다당제의 어떤 그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탄핵 정국도 기여를 했지만 그랬는데 이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시대적인 그 소명이 정말 각 분야에 각기 다른 그 국민들의 그 생각과 환경과 이런 것을 좀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정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이름이 자꾸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국민의당이든 각자 추구하는 각자 지지하는 층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존립 기반을 지키면서 그 국민들의 그 욕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지 또 선거 끝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게 합쳐져서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또 역행하는 겁니다. 시대를 이제는 그렇게 뒤로 발목 잡혀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가는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걸 원한다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상을 하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선거는 또 현실이라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이런 예상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정치권에서 중도 가운데 길을 걷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양세가 뚜렷하죠. 사실은 합리적으로 중도층이 또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바라볼 지점을 얘기하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표 결집력에서는 선명한 어떤 그 보수나 진보의 가치를 세우는 후보들한테 표가 가고 있는 양상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합리성이 기준인 겁니다. 보수의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의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슈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국민들을 위하고 어느 것이 인권 지향적인가 그 가치만 보고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보수 측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보수임에도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하면 보수층에서 조금 등 돌리는 현상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인 미래에 비춰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들을 사실 탈피하려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님이 얘기하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선거구도를 개편시키는 그런 미래의 어떤 정책도 실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재 의원은 일단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뭔가가 이어진다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선이 끝나봐야 뭐 결론이 날까요? 저는 끝나기 전에 움직임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요? 추가로요? 다만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물밑으로 일이 많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고 사실은 모양상은 굉장히 민망한 모양이죠. 굉장히 민망한 모양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의식하는 행동은 사실은 아니죠. 저도 지금 안기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다당제 가는 것 전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그리고 국민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대변해주는 정당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맞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의 분발을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두 당이 정강 정책이나 추구하고 있는 바가 거의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뿌리가 같고 뭐 개혁적 보수다, 안정적 보수다 얘기는 하지만은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합리적으로 좀 모양 좋게 갈라지지 않는다면 바른정당의 일정 부분은 아마 그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그런 발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상승세를 타는 후보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인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힘은 세요. 제가 문재인 후보님 한번 비판하면은 아이고 우리 작은 당, 정의당 다 날아갈 것 같아. 하도 좁혀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힘이 센데 개혁의 의지가 약해요. 저 심상정은 힘은 약한데 개혁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후보의 약진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선명성은 가장 뚜렷하고 높고 그것을 스스로 또 정책으로 말로 풀어서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후보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노동권의 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테이블 토론을 보면서 설득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이 좀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근로자로서 여러 가지 노동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똑똑하게 바르게 얘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도 이렇게 어떻게 소수 정당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동안에 조금 소수 정당으로서 미디어나 이런 데 정책 홍보를 하기 어려웠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30% 이상이 육박하는 대선 토론 후보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 홍보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요번에 심상정 후보 똑똑하다. 남자들 넷이 딱 있는데 혼자서 딱 정리하고 정책 비전 제시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박수를 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예. 이제 진보층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 7에서 8%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0%를 넘어갈 경우에는 결국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진보적인 가치, 좀 더 개혁적인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시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각할 거리 또 뭐 토론할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거는 또 다른 면이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이 바라는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전과는 다른 부패와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문재인으로의 정권 교체가 우리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권 교체다라는 걸 국민들께 계속해서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초씩 기회가 예, 심상정 의원 예. 개인이 역량이 대단하죠. 아마 정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선명성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죠. 선명성이라고 하는 건 약자 편 들어주고 원칙 얘기하고. 근데 선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본인의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 내놓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안경 위원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고 하려면 저렇게 진보 정당이 또 한 축을 또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 주고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분과 함께 지금 대선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뉴스투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